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법률, 세무상식을 전담 변호사와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카카오 채널에 한농대 법률 세무자문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연의 권호승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말이 잘 들리실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법률 세무특강 일환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상속법 가이드 강의를 맡게 된 권호승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이 아니지만 이렇게 동영상에서나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강의안을 이제 다운받으셔서 보고 계실 텐데, 사실 글자가 조금 많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안을 두 개를 구성해 봤었어요. 이제 어떤 그림이 좀 많이 있는 거하고 글자가 좀 많이 있는 거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림이 많이 있는 거는 나중에 이걸 다시 보실 때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글자가 많이 있는 좀 강의안을 넣어놨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저희 배 과장님께서 예, 그 강의 자료 공유는 저희가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예, 지금 다시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채팅창에서요. 저희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그 강의 요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십시오. 제가 보고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요. 혹시 좀 시간이 필요한 거면은 쉬는 시간 끝나고, 저희가 그 강의 말미쯤에 질의응답 시간 따로 한번 갖겠습니다. 예, 우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소개해드려야 예인 것 같아서요. 민망하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시험에 합격해서요. 좀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검사나 검찰에 있으면 아무래도 형사사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나와 보니까, 한 70% 이상이 오히려 형사보다는 민사 쪽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오늘 강의하는, 상속과 관련된 사건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뭐, 이론은 이론대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 경험담이나, 그 다음에 뭐 관련 사례들,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 순서 관련해서는요, 뭐, 이렇게 상속의 개념, 절차, 이런 식으로 좀 장황하게 적었는데요. 사실, 뭐, 제일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그, 상속이 뭔지, 그 다음에,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가, 일반인들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지금 농업을 위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농업과 관련돼서 상속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요. 상속법만 관련해서 거의 한 강의 시간만 40시간 이상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사실 양이 좀 방대해요. 상속법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오늘 그거를 당연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이거를 한 2시간 내에서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저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개념이나 어떤 개요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요. 이거를 아예 안 들어보신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다음에 현재 또 사회생활 하시면은
본인일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께 좀,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 있는 정도는 제가 강의를 구성해 봤으니까요. 그런 개념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게 지금 상속법 강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거는요, 상속법에 대한 법리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상속세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된 거는 이제 법리 위주로 갈 거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 이 법률 세무 교육에 세무사님께서 또 강의해 주시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도 또 이 부분 관련해서 강의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어찌 보면 본격적인 강의인데요. 저희가 왜 상속을 알아야 될까?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제 강의 되시는 분 중에 뭐 현재 대학생,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재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어리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아직 상속이 먼 얘기지 않겠습니까?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떻게 넘겨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아직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 일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졸업하시고 아니면 또 현재 지금 사회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과 관련돼 있어서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채권을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뭐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상속받아서 내가 이걸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오늘 보는 상속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너무 막막한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선 들어두시면은 당연히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이 좀 추상적인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즘 상속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돈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상속 재산이 뭐 이제 물려줄 재산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자식들한테 뭐 장남은 뭘 갖고 차남은 뭘 갖고 뭐 저기 막내딸은 뭘 갖고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오케이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다툼이 없죠. 근데 그러면은 상속법도 필요가 없겠죠. 법원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근데 요즘 뭐 기사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뭐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15억, 20억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토지값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재산의 가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산 금액이 커지면은요,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좀 많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속재산의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님 세대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이분들께서 돌아가시는 아무래도 그런 숫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분쟁도 같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원래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냥 다툼이 더 많이 생겨요. 이 기본적으로 야, 이 뭐 법에 몇 분의 몇은 내 거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어, 내가 막 우길 수도 없고요. 누가 그걸 우긴다 하더라도 이런 걸 근거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굳이 법원으로 오기 전에 해결될 여지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간에 아무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요. 결국에는 목소리만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툼이 돼서 오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이런 상속에 대해 알아두시면은 꽤 유용합니다.
예, 이 상속이 뭔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속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 뭐 재산 물려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인데요. 다만, 단순히 재산뿐만 넘겨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에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에서 뭐 부동산, 뭐 예금 이런 것도 있지만요. 빚도 넘어와요. 그리고 어떤 돌아가신 분의 법적 지위,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규정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의 어떤 법적 지위를 그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포괄 승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 재산만 갖고 온다면은 그냥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사고 날 가능성이 좀 덜한데 이런 아예 법적 지위 자체를 그 자녀분들이 넘겨받는 거다 보니까 아예 예상하지 못한 거를 넘겨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면 상관이 없죠. 뭐 재산 준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채무가 자식한테 오거든요. 그러면은 자식은 전혀 이게 내가 행한 게 아닌데 그 채무를 자식이 갖게 돼요.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상속법들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쳤을 때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저희 뭐 언론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특히 아버지가 사업빚이 있는데 그걸 자식들이 다 떠안아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그 상속법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상속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내가 뭐 장녀한테는 뭐 서울 아파트를 주겠다, 저 중간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뭘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걸 유언에 의한 상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그대로. 근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로,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그리고 뭐 이제 뭐 90년대에 아마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은, 괌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가 있는데, 뭐 어떤 비행기 추락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때는 사실 유언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 이제 본인이 돌아가실 거라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유언조차도 안 하시죠. 이랬을 때 이걸 그럼 어떻게 나누냐라는 게 상속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되는 거를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항목만 말씀드리고요. 뒤에 그냥 간단하게 또 조금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의 중요성은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라서요.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 용어이기는 한데요. 상속을 아시려면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증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 상속과 증여의 제일 큰 핵심이 뭐냐?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넘어가는 게 상속이에요. 근데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법정 상속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이 없더라도 돌아가시면은 상속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자식들한테.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참고로, 예,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포괄승계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상속인은요, 부모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사람, 이걸 피상속인이라 하고요. 상속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들이 되겠죠. 이걸 상속인이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런 피상속인, 상속인 얘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여는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A 아파트, 그 하나만 넘어가요. 증여를 한다면은.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넘어가요. 부모님이 내가 자식 A한테 B 재산을 주겠다. 이랬을 때만 넘어가지,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어, 그리고 채무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을 줄 때 채무를 넘겨주진 않겠죠. 당연히 적극 재산을 넘겨주겠죠. 뭐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상속을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증여를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꽤 세요. 뭐 30%,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상속세를 좀 줄여보고자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세법이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증여한 게 있다면요. 그걸 상속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증여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줬는데, 이거는 참 제가 사건한 것 중에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이 개념인데요. 부모님께서 이제 세 자녀가 있었어요. 이 지금 특별수익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장남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장남만 그 병 수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장남한테 여기 시골 분이셨는데, 그 시골에 토지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거를 그 장남한테 미리 증여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암이 좀 악화돼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니까 이제 당연히 또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증여가 된 거는 이 자식한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간 거라서 그거는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이 막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장남이 이뻐서 재산을 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분, 장남이 받아야 될 상속분을 미리 땡겨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대법원은. 그래서 그걸 특별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의사하고는 좀 반하겠죠. 아버지는 장남이 이뻐서 재산을 조금 더 줬는데 결국에 그거는 상속재산이라서 나중에 똑같이 나눠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증여를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만 이런 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장남이, 그 세 자식이, 뭐, 100원씩 상속재산을 100원씩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장남이 한 70원 정도를 미리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 때 3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그 둘째하고 셋째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합은 이제 각각 100씩 나눠 갖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냥 이게, 증여도 결국에는 나중에 상속처럼 취급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맡았던 사건은 이제 장남 쪽을 저희 법무법인연이 맡아서 소송 대리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미 증여받은 거를 상속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다만,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유료분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적어도 앞에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뱉지 않고, 그 부분은 전부 다 그 장남이 소유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 이런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건도 지금 이런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한테 당연히 이제 자식 키우면서 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용돈도 주고 뭐 대학 학비도 낼 것이고, 아니면 유학 가고 싶다고 하면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학도 보내주실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야, 그때 너 유학비 받지 않았냐, 부모님한테. 그거 전부 다 그 상속분 미리 땡겨받은 거니까 너 빠져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유학비 받은 거, 그거를 그 상속분을 땡겨받은 것처럼 아까 얘기한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다툼이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서울가정법원 이런 그 저희 전국 가정법원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결혼할 때 뭐 혼수를 해주던 혼수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그저 가재도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합치면은 뭐그 냉장고, 세탁기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속분을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빠져라 라고 대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그 학비, 용돈, 그 이제 사실 대학 그 등록금이 제일 많겠죠. 이 정도까지는 상속분을 미리 땡겨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 재산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거는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게 대법원 뭐 이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하급심 지금 이 사안은 가정법원 사안이 이제 서울 가정법원 사안인데요. 그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워낙 그 어떤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 이상서부터는 특별 수익이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밑에 써놓은 것처럼 뭐 당사자 간의 관계와 지원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이제 법원에 주장을 할 때 뭐 우리가 만약에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뭐 당연히 상속분을 미리 땡겨받은 게 아니다. 그건 용돈 차원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져와야 될 입장이라면은 아니다. 저분은 상속분을 미리 땡겨받은 거니까 그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네, 특별수익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 상속이 언제 되냐? 이게 그죠? 이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셨을 때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그 이제 남은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와 관련된 게 상속법의 문제니까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실종 선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실종 선고까지 받아서 어떤 상속이 되는 경우는 실무상에서나 조금 보지 그 실무상으로도 심지어 가끔 봅니다. 자주 있진 않는데요. 네, 그 어찌 보면 그냥 재미삼아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끔 그 생사불명된 부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출이든지 뭐든지 간요. 근데 생사불명 건 된 거라 하더라도, 물론 찾죠. 그 실종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수사기관에다가.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이분의 어떤 휴대폰 사용 내역, 뭐, ATM기를 사용하셨는지, 뭐, 그 차가 있다면은, 어떤 도로에 지금 CCTV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과속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차량 번호도 찍는 CCTV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일단 찾아요. 찾는데 이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 5년까지를 기다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년까지 기다렸는데 못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유족들이 뭐 와이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내려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실종 선고 신청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도 그냥 실종 선고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출입국 관리 사무 기록이 있는지 다 따져봅니다. 어떤 활동 내역이 있는지. 근데 진짜 없네요. 5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좀 안타깝지만은 돌아가셨다고 볼 여지가 크겠죠. 그랬을 때에는 실종 선고라는 걸 법원에서 내립니다. 자, 이때 이 실종 선고가 사망하고 똑같이 보게 돼요. 이 법에서는. 그러면은 그 실종 선고 기준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속 개시는 두 개로 나뉘어요. 실제 사망하셨을 때 하나 하고요.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요때 상속 개시가 됩니다. 실은 저도 이제 이 현업을 하면서 실종 선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건을 좀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실종 선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으면 많아도 문제고요. 적으면 빚이 많으면 많아도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았을 때 만약에 이런 실종 선고 제도가 없다면은 그 남은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어떤 사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채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도 뻔한 게 그 아버지 채권자들이 자식한테 달려가거든요. 야, 너희 아버지 실종됐으니까 이거 네가 갚아라. 이랬을 때 실종 선고를 한 다음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은 그 채무가 자식들한테 안 갑니다.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말이 빠르거나, 내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좀 참고해서 적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재산은 그 적극재산,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되는 재산도 있다고 했고요. 소극재산, 채무, 이제 내가 받으면 큰일 날 재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한번, 그 PPT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상속되는 재산에서는요, 전형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싸움이 그렇게 많이 나요. 워낙 그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건물, 아파트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대표적인 게 현금입니다. 예금도 동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식, 자동차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단 동산으로 보고 상속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아버지께서 혹은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셔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당연히 상속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뭐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콘도 회원권,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농수산대 쪽이다 보니까요. 농지. 이 농지는 당연히 이 부동산 토지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상속되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수면에 이제 뭐 폐강류 이런 것들을 양식할 수 있는 면허 이런 것들도 일정 요건 하에 다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속 인정 안 하면 안 되겠죠. 붕 떠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제 상속되는 채무 대표적인 것들이 아버지 대출금 아버지 카드 대금, 이런 금융부채들 당연히 따라옵니다. 자식들한테. 그 다음에 보증 책임. 이게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조금 덜해요. 그 연대보증을 하는 요건을 강화시켜 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 90년대, 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연대보증이 되게 흔했습니다. 이제 워낙 가까운 사람이 연대보증 해달라 그러면 그 거절하지 못하고 또 그 이제 어르신들 정 많으신 분들이 연대보증 많이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돈을 안 갖고 그 도망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연대보증하신 아버님이 갚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안 갖고. 그러면은, 저 이거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님 연대보증 채무를 그 처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속되는 채무에 해당하고요. 세금,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남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다치게 했으면 그걸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 아버지가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전세 내주셨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나중에 전세 기간, 그 임대차 기간 끝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당연히 그 처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속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1순위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선회하자면은 이제 생존해 계신 한 분한테 상속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이따가 제가 상속 순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자식이 공동 상속받습니다. 비율은 달라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뭐, 포괄 승계는 제가 뭐, 앞에서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제가 최대한 좀 가볍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까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 글 좀 자세히 적어 놓은 게요. 나중에 이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 그때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적어 놨습니다. 한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상속 관련해서는요, 총 3개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승인, 채권 채무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채권 채무를 이제 그 상속인들, 처자식들이 받는데, 한정 승인은 언제 하냐면요, 아버지 채권보다, 그 적극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그러면은 이게 잘못했다가 이거 단순 승인해버리면은 그 채무도 그대로 나한테 다 오니까 내가 그 채무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생긴 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러면은 적극 재산, 소극 재산 다 상속을 받더라도 그 소극 재산, 채무는 내가 받은 적극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정 승인이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는,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나 머리 아프니까, 적극재산도 그렇고, 소극재산도 그렇고, 예, 예, 이따 지금 재혼했을 때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상속 포기는 적극재산도 그렇고, 소극재산도 그렇고, 나 안 받겠다. 아, 그냥 머리 아프니까 다 필요 없다. 아,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 포기는 본인 입장에선 제일 편해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요. 상속순위, 제가 조금 이따가 상속순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상속순위가, 우선은 배우자, 그 다음에 처자식, 그 다음에, 이제, 처자식이 직계 비속이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했다 내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내 아들, 손자녀한테 상속이 될 수가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나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순위한테 상속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빚을 피하려다가 잘못하면 그 빚을 내 자식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냥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내 후대까지는 복잡하지 않게 내 선에서 끝내겠다. 그리고 그 내선에서 끝내는 것도 내가 물려받은 재산 이상으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실무에서 한정 승인이 꽤 많이 문제가 돼요. 요거는 제가 이 뒷부분에 조금 따로 빼놨습니다. 그때 간단히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전혀 요 글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말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속은 유언 상속이 있고 법정 상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정 상속은 이제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상속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법정 상속이라, 했는데,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글자는 어렵게 적혀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정 상속은, 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만 가요. 아예 누가 개입하는 걸 차단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상속 분쟁 관련해서, 이제 법정 상속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요, 법정 상속대로 간다면은 상속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해결책은 제일 간단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무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요, 법대로 주장을 해요. 자, 배우자니까 0.5를 더 해야지. 뭐, 아들, 처자식이니까, 아니, 이제 자식들은, 그거보다 낮아야지. 이런 그 법의 비율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 주장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게 기여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제가 이따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게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그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상속인이라 했잖아요. 그 순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가 이 법정 상속의 순위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직계, 비속, 배우자, 존속, 형제자매, 관계혈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는 당연히 처겠죠. 그 남편이 돌아갔을 땐 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자식들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분들을 직계 존속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 형제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 자매 있죠.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큰아빠, 뭐 그 고모 이런 분들이 형제 자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계열 쪽은 잠시만요. 예, 삼촌, 고모, 이모 이렇게 반계로 따지는 건데 사실 반계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형제자매까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순위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한번 봐보세요. 배우자가 다 있죠. 이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부부가 공동생활을 몇십 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쌓아온 재산들이 아무리 예를 들면 아버지가 혼자 일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어머니가 옆에서 내조해 주시고 자식 키워 주시고 이러니까 같이 형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상속법은 배우자는 무조건 최우선순위를 주고 심지어 그 재산 받아가는 재산도 0.5%를 더 줍니다. 배우자한테. 그게 형평에 맞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다 있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1순위를 보겠습니다. 처자식이 있다. 저 이제 설명드리기 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하고, 이제 남아 계신 분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 두 아들이 남아있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1순위는 배우자하고, 그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뒤에 직계 존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던,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던, 이분들은 2순위, 3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1순위가 받으면 2순위는 못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돌아가신 분한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대신 배우자는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직계존속. 그러면은 그 재산은 직계존속하고 배우자한테 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직계존속이 없어요, 또. 근데 또 배우자는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형제자매로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로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처자식이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식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또 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연세가 꽤 많이 이제 있으셔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연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을 때에는 형제자매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인의 반개월 쪽은 더 없습니다. 제가 실무상으로 사촌인의 반개월 쪽까지 간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재혼했을 때를 질문이 있었는데요. 재혼했을 때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혼인신고를 하셔야 돼요. 상속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걸 사실혼관계라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배우자 분은 그 상속을 못 받으세요. 이 순위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인데, 이제 재혼하셨는데 혼인신고까지 하셨다. 그러면 똑같이 이 순위대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사실 상속법에서는 제일 뒤에 나오는 건데, 전 공부할 때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잠시만요. 앞에서, 자, 직계,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반개월초까지 이렇게 다 갔는데, 다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혈혈단신이에요. 본인 혼자. 그랬을 때 이제서는 어떻게 하지? 전 공부할 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이 이 특별연고자입니다. 아까 제가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특별연고자로 받을 수는 있어요. 대신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생계를 같이 하거나, 이제 돌아가신 분을 부양하거나, 어떤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비록 그 아까 얘기한 어떤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상속재산 일부나 또는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내가 특별 연고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법원이 그래 좋다. 네가 이분을 위해서 뭘 했냐? 한번 증거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부양했고 뭐 생계를 같이 했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은 법원이 좋다. 이 중에서 뭐 일부를 가져가라 혹은 전부를 가져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은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끝냈을 때, 그럼 재산은 진짜 완전히 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 기속이 된다고 그래갖고요. 그, 전부 다 국고에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절차가 이렇게 된다. 한번 재미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혈혈단신인데 상속인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유언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어떤 피부치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데, 어, 내가 사업을 하고 동업자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다 주고 싶다. 그러면은 유언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이걸 알고, 유언장 작성해 두십니다. 이따 유언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세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이거는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배우자, 직계, 비속, 존속, 이렇게 상속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정한 경우에 너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네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에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 하거든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글자는 많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좀 흉악범인데, 아버지를 살해했다. 자식이. 혹은, 동순이의 자식. 그러니까 이제, 형제자매를 살해했다. 그러면 이 양반들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게 나한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일부러 만약에 살해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상속 재산을 주면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전부 다 너는 상속받지 말아라. 다 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자, 그 다음에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 형제자매. 그러니까 나의 상속인, 그 자식들의 형제자매를 살해한 자, 이런 거고요. 뒤에는, 이제 상속도 아까 유언 상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언서를 조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받으려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협박해요. 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식으로 뭐 유언장 작성해라. 나한테 100%다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이제 다른 상속받을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요, 법원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보고, 실제로 그렇게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은 걔는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걔가 받아야 될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균등의 상속분대로 분할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거 관련해서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92년 사례라서 벌써 30년이 넘은 사례인데요.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태아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아서 태어나면, 그걸 이제 정지조건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은 상속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뭐냐면요.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신혼부부였나 봐요.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남아있는 배우자는 뱃속에 아이는 있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애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고 애를 어떻게 키울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애를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냐, 뭐 문제가 왜 되냐면은 아까 그 1순위에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엄마하고 동순위 상속인이에요. 1순위 상속인.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다퉜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워낙 오래된 사연이라서. 지금 며느리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가 자기 손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상속권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대법원에서는요, 동순위 상속인이 맞고, 어쨌거나 낙태도 살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며느리, 배우자게 되겠죠.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상속인이 빠졌어요. 이제, 당연히 며느리 변호인은 당연히 이게 일부러 죽인 거겠냐. 이런 사정이, 그러니까 상속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없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낙태를 한 건데, 이것만으로 상속인을 아예 결격시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퉜어요. 분명히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근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유의미한 사례라 제가 여기다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좀 실무에서 많이 있는 사례라 넣어놨는데요. 아까 직계비속이랑 배우자랑 그 같이 상속인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아까 상속 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들이, 처하고 자식인데 자식들이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면요. 이때에는 배우자, 처가, 100% 상속받게 됩니다. 이게 왜 굳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요, 손자녀까지 넘어갔어요. 손자녀가 있다면은 배우자하고 손자녀까지 같이 상속을 받는 게 예전 판례였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전원합의체라 그래서요. 대법관들 전원이 모여서 합의하는 게 있거든요. 판례 변경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자식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면은요. 처한테 전부 다 상속되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은 유용합니다. 제가 요 상속분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상속분은 뭐냐면요. 그래, 상속인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좀 속된 표현으로 엠빵이냐 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말씀드렸는데 배우자는 0.5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관계혈족 전부 다 1을 받게 되면요. 배우자는 1.5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0.5를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이제 첫 번째, 제 마우스 커서 보시면은 밑에 배우자와 상속인의 공동상속 시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속인들은 다 1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배우자가 아까 항상 우선한다고 했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배우자는요, 무조건 상속인이 돼요. 어떤 재산 형성에 같이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커서로 보면 공동상속의 유형별 상속분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배우자는 무조건 1.5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녀든 부모든 형제자매든 전부 다 일씩.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일씩 갑니다. 배우자만 1.5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잠시만요.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대습상속은요, 이거는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좀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처자식이 있었어요. 배우자하고 장남,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장남한테 또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녀가 되겠죠.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손자녀 입장에서는
아예 못 받냐. 그 할아버지 재산을, 그 이제 돌아가신 분 재산을. 이거는 이거대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손자녀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 재산을 아버지 통해서 그 손자녀가 받게 돼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손자녀가 아예 재산을 못 받게 된다? 이러면은 손자녀가 조금 너무 불이익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게 대습상속이라는 그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손사망해서 결격사유 발생 시 그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승계하는지도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에는 그 손자가 상속권을 승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녀는 있다. 근데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냐.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신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뭐 주변 요즘 뭐 법률 상담 많이 그 무료로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한번 주변 변호사나 법무사님께 물어보시면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게 질문을 하려고 해도요. 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면은요. 되게 막막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개념만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대처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1교시는 요 정도까지만 먼저 하시고요. 지금이 7시 52분인데요. 8시 2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2분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 예, 권호승 변호사입니다. 좀 쉬셨나요? 많이 어려우시죠? 이게 특히 이제 뭐 사실 피상속인, 상속인, 뭐 상속분, 이런 내용들 자체를 아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몇 번 듣고 또 실은 이걸 만약에 내일이 돼서 내가 직접 만약에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예, 금방 와닿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어렵고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오늘은 가볍게 들으세요. 뭐 이거 하나 들으셔서 상속법을 아예 마스터하겠다. 이거는 어차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신혜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강의하다가 정신없어서 밑에 거를 잘 제대로 못 봤는데요. 어, 이제 재혼하신 새어머니 앞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다 돌려놨을 때 이때에는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장남한테 재산을 몰빵으로 다 상속을 주셨어요. 뭐 유언으로든 뭘 어떻게든.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분명히 내 몫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강의도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얼굴 화면이 밑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 글자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위에도 조금 가리긴 하는데요. 밑에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들이 위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 올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하면은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상속인이나 상속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되냐? 그건 좀 궁금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좀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아파트를 처자식들이 전부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자식들은 1, 2, 이렇게 지분대로, 그걸 지분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등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소유하고 있다. 공동할 때 공짜거든요. 그래서 공유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계속 공유를 할 수는 없겠죠. 아파트를 처분해서 내가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 상속분만큼은 현금화하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요, 분할을 해야 돼요. 그거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상속재산의 특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해요.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처자식이 있으면, 예를 들면 막내가 있는데 막내를 빼고 배우자하고 장남만 이 협의를 했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막내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만장에 지어야 됩니다. 다 동의해야 이 아파트를 짓죠. 그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짓겠어요? 이게 안 됐을 때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말 그대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1.5, 자식 1,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30, 30, 4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현물 분할이라 하고요. 이게 한 사람이 다 갖고 싶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그 가진 사람은 내 상속분 외에 다른 분들의 상속분들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뱉는 게 있어요. 그걸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다 갖고 그 두 분의 그 상속분은 내가 돈으로 드릴게. 이걸 대상분할이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가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아예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3자한테. 그럼 아파트가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다라고 하면은 그 10억을 뿜빠이 하는 겁니다. 상속 그 분대로. 뭐, 4억, 3억, 3억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10억이니까. 4억, 3억, 3억 이런 식으로 그냥 뿜빠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환가분할이라고 합니다. 밑에 협의서 작성,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실무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실무가 이겁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요. 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할 때,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갔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얘가 상속이 되냐, 안 되냐. 첫 번째 이거 하고요. 둘째, 상속분. 그러니까 비율이 그게 맞냐. 이걸로 싸워요. 실제로 아파트를 어떻게 나눠갔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속순위나 상속분에 대해서 다툴 때에도 결국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로 가거든요. 거의 실무는 요겁니다. 예, 협의분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속이 포함해야 되고요. 상속재산 당연히 다 포함해야 되고요. 공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차적인 거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 넘기겠습니다. 이제 유언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상속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을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유언의 거의 대부분이 그 상속재산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유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 유언장 하나 갖고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 그 사실 상속재산이 아니면 그런 다툼을 왜 하겠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다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언을 넣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상속법을 보면은 유언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유언의 법적 의미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뒤에요. 유언의 방식이 총 법에는 5개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자폐의 증서하고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세 번째, 공정증서 유언. 요 2개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유언은 요식행위라 그래서요. 사실 법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걸 하나하나 다 법에 규정해 놓은 게 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상속법에 정해놓은 그 유언 방식을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공정증서 유언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어쨌거나 다 해주니까 안전하거든요. 이제 가볍게만 보시면요. 자폐증서 유언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요건이 아까 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문.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그 재산을 분할하겠다.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전문. 나는 누구, 이런 거. 본문이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주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날짜, 주소, 성명은 당연히 피상속이. 돌아가시는 분, 그분이겠죠. 모두 자필로 작성해. 내 글씨로. 돌아가신 분 글씨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이게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아버지 자필이 맞니 안 맞니 엄청 다퉈요. 그러면은 그걸 필적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어떤 문서가 있으면은 거기 쓰여 있는 글씨하고 이 유언 글씨하고 맞는지 이 감정인들이 따로 계세요. 법원에서 그 보내거든요. 그런 감정도 많이 합니다. 이 자필 증서 때문에. 그리고 서명 날인이 필수고요. 이게 전부 다 따라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안 따르면은 다 무효됩니다. 뭐,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이죠. 사실 일반인들이 만약에 공정증서까지 안 간다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A4 용지에다 그냥 그 쭉 쓰세요. 쓰시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일반적인데, 사실 법을 다 알고 쓰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중에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녹음 요원은요, 이것도,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녹음을 돌아가신 분이 하셔야 돼요. 유언자,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유언자라면은 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때에는 내가 누군지 키고 내 이름, 생년월일, 오늘 몇 월 며칠이다, 여기는 어디다, 뭐 이런 장소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옆에,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툴라 치면 뭐라도 다투거든요. 이 녹음이 편집됐다.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정이 있어요. 어떤 그 편집이 됐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감정 절차로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 공정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공증 뜬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증은 반드시 어떤 차용증 이거에 한정되지 않고요. 이런 유언이나 심지어 어떤 서류도 원하면은 인증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공증사무실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정증서 유언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인, 변호사입니다.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의사를 표시하고 공증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증인이 이건 직접 유언을 듣고 필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공신력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 공신력을 제일 높게 평가해 줍니다. 대신 이제 비용 발생이나 절차 복잡성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어떤 무효화되는 리스크보다는 예, 뭐 이 비용 대비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실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밀 증서의 유언은 뭐 유언장 공투해 놓고 봉인하고 이거를 뭐 증인 이것도 증인이 있어야 돼요. 뭐 이게 내 유언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수 증서 요건 약간 긴급할 때요. 내가 갑자기 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할 때 이게 막 내가 쓰거나 공증인 그 변호사 앞에 갈 시간 없고 그럼 진짜 급하잖아요. 이럴 때는 증인 옆에다 앉혀놓고 내가 부동산은 뭐 갑동이한테 주고 뭐 저 토지는 을동이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그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증인이 세 명이 필요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필기를 해야 돼요. 증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모든 증인이 뭐 날인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 그 3개월이 지나면 또 효력 상실하는데 그럼 법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필하고 공정증서가 제일 많습니다. 예, 자필증서 유언실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정 안정성이나 보존의 확실성. 참고로 공증 같은 경우에는요, 공증이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그 법무부에서 공증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 중에 간판 보면은 공증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게 서울은 그래도 꽤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개 업체를 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적은데 그 공증은 인가를 받으려면은 그 사무실에 금고를 냅둬야 돼요. 꽤 큰 금고를. 그래서 본인들이 한 공정증서를 거기에다가도 보관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관이 확실하겠죠. 그 당사자야 이게 자칫 잘못됐다가 뭐 분실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공증기관에서 이걸 원본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유언서가 분실됐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위조도 당연히 될 일이 없겠죠. 다 변호사가 필기하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조할 일은 없을 거니까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유류분. 이게 아까 상속재산 분할할 때요.
제일 많이 다툼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류분, 기여분 이런 것들이. 유류분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자식은 처는 1.5, 자식들은 1씩 이제 상속분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다른 자식들이 너무 미워요. 장난만 이뻐요, 장난만.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른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주지 않고 한테만 그냥 전부 다 줘버려요. 이랬을 때 배우자나 다른 자식들은 억울하겠죠. 당연히 나는,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뭐 나는 1을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신뢰를 보호해준다라는 취지로 생긴 게 유류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 법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아니, 이게 어쨌건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쁜 애한테 다 준다는데, 그거를 왜 법이 개입하냐. 그냥 이쁜 애가 다 가질 수 있게 해야지. 그걸 왜 아버지 의사에 반해서 다른 그 상속인들한테 뜯어주냐, 이게 맞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헌법소원도 왕왕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전부 다 합헌이 났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형제자매는, 예, 지금 김경준님께서 이제 반대도 내네. 아들 둘인데 50대 50 주려는데 동생은 안 받겠다 하고 큰아들은 다 받겠다 하면요. 이때는 당연히 큰아들한테 다 몰빵, 아니, 다 주면 되죠. 이거는 유료분이 아니라 상속 포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동생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없었을 때 당연히 그 재산은 첫째한테 다 갑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유료분은 피상속이 아버지가 얘한테 다 주겠다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들이 포기하겠다는 거고, 반대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논의가 좀 다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류분 권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뭐, 반계 혈족도 있었고, 형제자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형제자매도 상속인이었고, 반계열 쪽도 상속인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유류분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특히 반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위헌이 났어요.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요 세 부류만 내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았을 때 나한테 유료분 내놔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유료분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까 상속분이 1.5잖아요. 그거 절반은 한 0.75겠죠. 그 0.75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유료분으로. 그 다음에 자식들 같은 경우는 어,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절반입니다. 그럼 1이면은 0.5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남한테 전부 다 재산이 갔을 때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인지 후 1년 내. 통상은 돌아가셨을 때죠. 돌아가셨을 때 상속 개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 개시 인지 후 1년 내에는 하셔야 되고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가끔 집 중에 아예 안 보고 사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몇십 년 떨어져 살면 사실 아버지 돌아가는 거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드라마처럼.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나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몰랐다. 그러니까 유류분 내놔라. 그렇더라도 아버지가 알든 몰랐든 간에 10년 내에는 청구해야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류분 계산 예시는요, 한번 가볍게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그거를 한번 대입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해서 다음으로 다툼이 제일 많은 게 기여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한테 더 달라. 법정 상속분 이제 장남이 예를 들면 아까 비슷한 건데요. 장남이 내 법정 상속분은 1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더 모셨단 말이에요. 뭐 다른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아버지 모시지도 않고 부양도 안 했는데
나는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아프면 병수발하고 그랬는데 재산을 똑같이 분할하는 게 말이 되냐, 억울하다. 라면서 주장하는 게 기업은입니다. 이 기업은도 굉장히 그 다툼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어떨 때 기업은이 인정된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진짜로 훨씬 더 부양했는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부양뿐만 아니라 그 피상속인의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를 했어도 이거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공장을 하시는데 아들이 특히 장남이 그 아이의 만사 제쳐두고 그 공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성을 했어요. 이랬을 때에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부양 말고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다만 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좀 더 잘해드렸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특별히 훨씬 더 다른 자식들이랑 차이가 있어야 돼요. 다른은 아니죠.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보다도 어떤 특별한 부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수준을 넘어서 헌신적 간호, 동거, 간호의 시기, 반복 정도 등을 고려한다. 이게 판례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예, 보통 이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뭐 이렇게, 그래, 너 기여했으니까 뭐 100%다 줄게.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 한 55에서 30% 정도, 기여분 인정받는데요. 예, 근데 글쎄요, 실무상으로 기여분 인정받는 것보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기여분 인정을 못 받는 게 더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좀 깐깐하게 봅니다. 예, 요거는 이건 한번 저희 같이 봐보시죠. 구체적인 사례들인데요. 이 정도는 돼야 기업은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자께서 30% 기업은 인정받은 사안인데요. 이 58년간 장갑 제조 공장에서 헌신적 노동을 하면서 생계비를 다 벌어오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그리고 이 남편분은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 외도와 혼외자 상황에서도 가정을 또 유지하시고요. 심지어 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바람까지 피셨는데 또 헌신적으로 간호를 합니다. 이분은. 뭐 파킨슨병, 치매 이런 것들까지 앓으셨는데 이제 부양까지 다 하셨는데 사망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 30% 인정해 줄게. 예, 랍니다. 법원이.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요. 어, 이게 그 케이스예요. 그 아버지 장갑 공장을 같이 부양한 케이스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가업인 장갑 공장에서 근무를 했고요. 수십 년간 공장의 실질적 운영 및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그 공장뿐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관리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관리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그 기업은 인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기업은 10%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인정이 굉장히 짜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이제 요 밑에 게 기업은 불인정한 건데요. 이건 이제 후처긴 합니다. 근데 전처는 인정하고 후처는 불인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게 우연히 후처인 거지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고 주장. 근데 당연히 같이 살다 보면은 아프면은 뭐 예를 들면 감기라 하더라도 당연히 죽이라도 쏘아서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간호거든요. 그래서 서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기업은 불인정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요, 이제 전형적으로 전처 소생들, 자식분들하고 후처, 후처하고 다툼이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처 소생들은 소생들대로 이제 이제 뭐, 재혼한 분이 되겠죠. 그분께 재산 가는 게 이제 싫고, 그 다음에 후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갖고 오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중요해서 별도로 항을 좀 빼서 지금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고 뒤에 요 절차도 해놨는데요. 사실 상속에서는요,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받는 경우보다는요, 채무가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그랬을 때, 이거를 단순 승인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 이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이때에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은 그 피상속인의 채무를 갖겠다는 의사 표시. 예,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 재산 내에서만 갖겠다. 내 재산으로는 갖지 않겠다라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채무를 내 재산으로 갚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를 안 날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통상적으로 돌아가셨을 때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까지 치르면서 상속 개시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이거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면요. 재산 목록을 쫙 뽑아야 됩니다. 재산 목록이라는 게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어떤 채무가 있고, 이런 거 아는 거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산 내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를 상속재산 목록이라고 해요. 이거를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구분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포기입니다. 이거는 그 재산에서만 갚겠다도 아니고 재산도 안 받고 채무도 안 받겠다. 아예 나는 그냥 손 떼겠다. 이런 그런 그 절차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한정 승인을 하든 상속 포기를 하든 3개월, 돌아가신 대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단순 승인이 돼버립니다. 어, 만약에 처자식이 이게 그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각자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예를 들면 배우자가 했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자동으로 한정 승인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다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예, 일단 개념은 그렇고요. 음,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될 게요. 단순히 3개월 내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이걸 한번 봅니다. 실제로 재산 목록이 제대로 적혀졌는지, 그 다음에 상속인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장난을 치진 않았는지, 이런 걸 다 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한정 승인이 안 돼요. 그냥 단순 승인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장난을 친 게 뭐냐? 그게 이 법정 단순 승인 사유예요.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 있는 사유들입니다. 이게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정 승인하기 전에요. 저 아버지 재산, 그걸 처분해서 내가 써버려요. 그래 놓고는 있는 재산 내에서 갖겠다. 라면서 한정 승인을 해버립니다. 3개월 내에. 이거 상식적으로도 안 받아주겠죠, 법원에서. 아니, 네가 있는 재산 다 써버리고 지금 빚만 안 갚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너는 한정 승인 못 해준다. 단순 승인을 해서 부모님 재산까지 다 갚아라. 이래버립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 잘 없어요. 잘 모르고 이래요. 그, 돌아가신 다음에 빚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별 생각 없이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했다가 이렇게 법정 단순 승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아까 3개월 내에 그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정 승인이나 포기 안 했을 때요. 그랬을 때에는 그냥 자동으로 단순 승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재산 목록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돈 되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예를 들면 고려청자. 이거는 등기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다 땅에다 살짝 묻어놓으면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 포기 후, 승인 포기 후 상속재산 은닉, 부정수비 고의 누락. 그러니까 그 목록에서 일부러 빼버렸을 때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되게 괘씸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안 봐줍니다. 이거는 법원이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법에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너는 뒤도 없이 단순 승인이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있는 채무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중요해서 제가 다 그 사례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피상속인이 전부 다 실제 있는 사례들이에요. 피상속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한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낸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 받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이 그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요. 그러고 이걸 어떻게 써요. 이랬을 때에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 상속 포기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히 단순 승인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상속인데 여러 명 있었을 때 아파트를 일단 공유관계 공동 소유하는 걸로 있다가 이걸 분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끼어갖고 같이 상속재산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처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하려면은 그 분할협의 때 끼면 안 됩니다. 그냥 3개월 내에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안도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하고 상속 포기 신고를 했거든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예 단순 승인으로 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판례 같은 경우는 법정 단순 승인으로 안 보고요. 한정 승인을 인정해줬어요. 이 사례는.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 재산을, 아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처럼 아버지 재산을 추심했어요. 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뻘로 쓴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채권자한테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한정 승인에 부합할 수 있죠. 아버지 재산만으로 아버지 채권자들한테 갚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딱 그 사례잖아요. 아버지 재산으로 아버지 채무를 갚은 거니까 이거는 부정소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하겠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고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한정 승인을 말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 어, 이거 불이타라고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갚을 일이 없게 돼버립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법이 그래도 조금 뒤퇴로는 열어놨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예, 아까 제가 잠깐 퇴로를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그 퇴로입니다. 이제 한정승인의 더한 절차로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 치르고 이러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상속재산이 뭐 있는지 사실 아버지 재산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 재산이 그러니까 아버지 채무가 아버지 재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 특별한정승인 제도예요. 한번 보면은 상속 개시 사실은 인지했으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당연히 알았다는 건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 승인 등으로 아버지 채무가 더 많은 걸 3개월 내에 알지 못해서 그냥 단순 승인을 해버렸거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냥 단순 승인이 돼버리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채무가 더 많은 걸 알았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긴 지가 의외로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00년도 이전에 부모님 재산이 다 이런 케이스인데 자식들이 이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자식들한테 빚이 넘어왔어요. 이게 다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 아버지 채권자들이 자식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고 채권 추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곱게 추심하나요? 그냥 험한 욕 나오고 뭐 범죄 행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기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 특별한 정승인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이렇게 있어서 다행히 많이 구제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많은 걸 몰라야 돼요. 그러면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냐 있었냐라는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면은
처음 최초 3개월 내에 그 한정 승인이나 상속 분리 신청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이런 퇴로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안전장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 채권자들이 이런 거를 자식들한테 많이 걸어와요. 이제 자식들은 우리는 특별한정 승인 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 특별한정 승인 요건 중대한 과실이 너희들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버지 재산이 너희한테 넘어갔으니까 채무가 너희가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것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신청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10년 내에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그 돌아가신 분 채권자들이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식들한테라도 받아내려고 그 기본적으로 자식들한테 와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식들이 어라 이거 채무가 더 많았네. 그때 이제 인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지금 보여집니다만은 채무 존재 사실 미인지의 정당한 사유 증명 자료 제출 이건 입증 책임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상속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런 증거 자료를 내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잘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 분명히 나중에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되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그 기본적인 상속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되게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기본 중에 기본만 설명드렸어요.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혼동만 오세요. 그래서 네, 이해하시기 쉽게 쉬운 부분 위주로 근데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정도만 들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상속의 일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셨다고 본인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 그 농업 관련해서 좀 특수한 상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구나. 특히나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뭐 과수원이든 뭐 아니면은 스마트팜이든 혹은 뭐 저 어업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농지는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로 등록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토지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워낙 농지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소장농이라는 그 제도를, 그런 개념을 굉장히 좀 불이익한, 맞죠, 실제로. 내 땅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돈 내고 농사 짓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인 경우, 그러니까 농지는 무조건 농업인이 소유해야 된다. 이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어, 기본적으로 농지는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요, 그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자체가 그래요.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갖고 계세요. 농지를 갖고 계시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농지는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농지법을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그 서울에 있는 아들이 회사를 사직하고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이 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할 때에는, 그 예외적으로 소유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게 대략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요것만 소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3,000평을 넘어가는 토지를 이제 이번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팔아야 돼요. 그 초과 부분은.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 처분명령이라는 게 내려지거든요. 저희 이제 조만간 아마 다음 그 강의일 텐데요. 농어업 관련 행정 제재 및 권리 구제 방안이라는 강의가 이제 계속 될 겁니다. 농지 처분명령 이런 것들도 행정 제재에 속하거든요.
이런 처분 명령이 나와요.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않고 안 팔았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돼서 돈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좀 특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거를 팔기 싫어. 내가 팔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임대는 가능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농지법에 부합하죠. 서울에서 회사를 너는 계속 다녀라. 대신 이 농지는 농사를 짓게 해라. 그러면 임대를 해줘라. 임대를 해주면은 이렇게 억지로 팔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농지를 임대를 해주던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다가 위탁 임대를 하면은 이 기관에서 임대를 연결해 자기들이 위탁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고 싶은 분을 연결해서 농사 짓게 하고 당연히 임료는 또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인은 임대 수익 농지를 안 팔더라도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대신 이 농지 임대를 하시게 될 때는요, 꼭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보통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아름아름 하시니까, 그래도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거를 잘 안 해두세요. 당연하죠. 뭐, 한 집 건너 한 집 다 하는 사이인데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행정청에서, 임대 안 해줬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행정명령 나갔을 때, 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농지법에는 내가 임대를 해주면은 이거 안 팔아도 된다 하지 않았냐? 나 이거 임대해줬다. 그러면은 행정청에서는 이 계약서 내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약서가 없을 때에는 실제 경작하는 분을 상대로 사실 확인서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계약서에 비해서 너무 돌아가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농지 상속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잠깐 말을 더듬었냐면요. 그 질문 중에 축사도 농지도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 농지법을 보면은요. 축사도 기본적으로 농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만, 뭐, 농지 전용 이제 현행 시행령 이전에 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지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저희 이렇게 산 중에 많이 가면은 무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들을, 이 토지가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무덤이 있으면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이 돼요.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감히 우리 선조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되게 많았는데, 예전만큼 이런 개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 다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양이냐 묘토 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사실 법조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 때 아니면은 안 듣는 단어들인데 아까 그 분묘기지권처럼 어떤 조상 묘 있지 않습니까? 그 묘를 지킬 때 필요한 어떤 임야나 뭐 농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업권인데요. 어업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속은 됩니다. 그래, 그리고 어업권은 수산업법이라는, 아까 농지는 농지법이 있고요. 이 어업권은 수산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부 다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지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뭐 김갑동이 어업권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상속재산이 됩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시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업권도 마찬가지로 포괄적 권리 의무 다 쓰게 됩니다. 다만 이거 아까 제가 등록 원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록 원부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동산 살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이전 절차를 해야 되고요. 전부 다 강제 집행이나 담보 대상. 예를 들면 어업권 담보로 내가 돈을 얼마 빌린다. 전부 가능합니다. 그, 예, 지금 뭐 부지런히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상속 재산, 이렇게 상속 관련된 어떤 상담이 오면은 웬만하면 법원까지 가지 마시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속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매매대금 다툼이나 이런 거보다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까, 정말 그 싸움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안 보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담이 오더라도 최대한 좀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속법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제가 아까 강의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로 논의해 보자. 물론 말이 안 통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좀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까 저희 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 상담이든 직접 방문해서 오셔서 상담하시도 되고 다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그 56분이라 이제 다 지났네요. 오늘 제 강의가 좀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지내시면서 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 강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